서울 도심의 한 번화가 화려했던 넌사인이 하나둘 꺼지고 임대 문의 종이가 빛바랜 쇼윈도에 붙어 있습니다. 과거 이곳은 유행을 선도하는 옷가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막만이 감돕니다. 사장님들이 게을러서일까요? 아니면 제품의 질이 떨어져서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어제와 똑같이, 아니 더 치열하게 일했습니다. 단지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이른바 C커머스의 초저가 공습을 막아낼 방패가 없었을 뿐입니다. 5,000원짜리 티셔츠, 10,000원짜리 재킷이 무료 배송으로 집 앞까지 날아오는 시대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해야 하는 오프라인 로드숍은 거대한 헤일 앞에 놓인 모래성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경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소비의 공식, 유통의 혈관이 송두리째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시선을 돌려 도시 외곽의 카센터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기름 냄새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던 이곳 역시 스산한 기운이 감돕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카센터의 주 수입원이었던 엔진 오일 교환이나 복잡한 엔진 정비 수요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3만 개라면 전기차는 그 절반 수준인 1만 8천 개에 불과합니다. 부품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누군가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생을 기름때 묻혀가며 기술을 연마해온 정비사들에게 이 변화는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구조적인 재앙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지금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가 돈맥경화로 인한 일시적 충격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산업의 근간이 바뀌고 기존의 생존 방식이 통하지 않는 멸종의 위기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라는 거시경제의 압박 속에서 기술 혁명과 플랫폼의 변화가 전통적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옷가게와 카센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업종, 당신이 믿고 있는 직장은 과연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안전할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밑바닥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는 이 지각 변동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단순히 경기가 어렵다는 푸념을 넘어 구체적인 데이터와 경제 지표를 통해 어떤 업종이 소멸하고 있으며 그 자리를 무엇이 대체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공습이 가져온 나비 효과가 어떻게 국내 제조업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지, 전기차 전환이 가져올 일자리 쇼크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그리고 이 살벌한 경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냉정하게 따져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진실일 수 있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시해야 할 현실입니다. 당신의 자산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생존 매뉴얼, 지금 펼쳐집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심장부라 불리는 동대문 시장. 그 중에서도 도매 상가들의 새벽 풍경은 이제 활기보다는 비장함이 감돕니다. 과거 지방에서 올라온 소매상들과 해외 바이어들로 불야성을 이루던 통로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매대 위에는 팔리지 않은 재고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상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하다고 말입니다. 코로나는 전염병이라는 명확한 끝이 보였지만 지금 닥친 이 파도는 끝이 보이지 않는 구조적인 붕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국경을 넘나드는 거대 플랫폼, 이른바 C커머스 더우의 공습이 시작된 것입니다. 중국의 생산 공장이 중간 유통 과정을 완전히 생략하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한국의 안방 소비자에게 직접 물건을 쏘아 보내는 초국경 직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 충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격표 뒤에 숨겨진 잔인한 수학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의 소매상이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티셔츠 한 장을 1만 원에 떼어와 마진을 붙여 2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 심지어 같은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이 중국 앱에서는 5,000원, 무료 배송으로 판매됩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닙니다. 국내 유통 생태계가 감당하고 있는 임대료, 인건비, 세금, 물류비라는 기본 비용 구조를 무력화시키는 덤핑에 가까운 공세입니다. 소비자는 싼 가격에 환호하며 결제 버튼을 누르지만 그 클릭 한 번이 국내 소상공인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통계청 데이터는 이러한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구매액은 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의 폐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물건을 떼어와 한국에서 파는 보따리상 모델이 유효했지만 이제는 제조사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D2C, Direct to Consumer 모델이 국경을 넘어 확장되면서 중간 상인들의 설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옷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용품, 공구, 심지어 소형 가전까지 중국산 저가 제품의 파상 공세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현상이 한국 경제의 내수 부진과 맞물려 디플레이션 수출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로 인해 남아도는 막대한 재고가 초저가로 한국 시장에 밀려 들어오면서 국내 물가 구조를 교란하고 경쟁력 없는 중소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가고 상가 공실률은 치솟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초저가의 축복이 사실은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뺏고 나아가 내수 경제의 혈관을 막아버리는 달콤한 독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제 지표들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유통의 판이 뒤집힌 지금,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름 냄새와 리프트 돌아가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던 카센터 거리에 묘한 정적이 흐릅니다. 30년 넘게 스패너를 잡았던 베테랑 정비사 김 씨는 요즘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엔 엔진 오일 교환하러 오는 차들이 줄을 섰지. 그게 우리 밥줄이었으니까. 그런데 요즘 파란 번호판 단 전기차들은 여기 들어올 일이 없어. 그의 탄식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이는 자동차 정비업계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공포를 대변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은 약 3만 개에 달하지만 전기차는 그 절반 수준인 1만 8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부품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고장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고 곧 정비사의 일감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센터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엔진 오일, 미션 오일, 각종 필터류 교환 수요가 전기차 시대에는 연유로 수렴합니다. 심지어 회생 제동 기술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 교체 주기조차 내연기관차보다 2배 이상 길어졌습니다. 이 변화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내연기관차는 숙련된 경험과 감각으로 승부할 수 있었지만 전기차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고전압 배터리를 다루기 위해서는 특수 절연 장비와 방호복을 갖춰야 하고 복잡한 전자 제어 시스템을 분석할 전용 진단기가 필수적입니다. 이 장비들을 갖추는 데만 수천만 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는 수년이 걸립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동네 카센터 사장님들에게 이런 전환 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벽입니다. 결국 이들은 전기차를 정비할 자격을 얻지 못한 채 점차 줄어드는 낡은 내연기관차만 바라보다 폐업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립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자동차 정비업체 수는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주유소 역시 1만 2천 개 선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친환경과 탄소 중립이라는 거창한 깃발을 흔들며 전기차 보급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정책의 이면에는 평생을 바쳐 기술을 익힌 정비사들이 소리 없이 밀려나는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산업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중간지대에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담당했던 기술직 자영업자 계층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이 직영하는 거대한 서비스 센터는 예약조차 힘들 정도로 붐비지만 골목의 작은 카센터들은 텅 비어가는 이 극명한 양극화. 이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 가져온 소득 불평등의 실체입니다. 알리의 공습이 유통업을 흔들었다면 전기차의 부상은 뿌리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과연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안녕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개별 업종의 붕괴는 단순히 사장님 한 사람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학에는 승수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옷가게 사장님이 번 돈으로 옆 식당에서 밥을 먹고 카센터 사장님이 번 돈으로 미용실을 가는 지역 내에서의 돈의 순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알리와 테무,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전기차 생태계는 이 순환의 고리를 잔인하게 끊어버렸습니다.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결제한 5,000원은 지역 상권에 머무르지 않고 광케이블을 타고 순식간에 중국의 공장이나 실리콘밸리의 서버 혹은 대기업 본사의 계좌로 빨려 들어갑니다. 지역 사회에 돌아야 할 현금이 증발해버리는 이른바 경제의 사막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막화의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1층 상가가 텅 빈 건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임대료를 낮춰서라도 세입자를 구하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상가 건물은 은행 대출을 끼고 매입되거나 지어졌습니다. 은행은 그 건물에 임대 수익률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만약 임대료를 낮추면 건물의 가치 평가액이 떨어지고 은행은 담보 비율, LTV를 맞추기 위해 원금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고금리 시대, 이자 내기도 버거운 건물주에게 원금 상환 독촉은 파산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임대료를 고수하고 상가는 공실로 남으며 거리는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는 악순환.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이 겪고 있는 공실의 역설입니다. 금융권의 데이터는 이미 경고등을 켰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팬데믹 당시보다 더 높게 치솟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금융권의 위기로 전이되는 복합 위기의 도미노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 우리가 겪었던 위기가 대기업의 부도에서 시작된 위에서 아래로의 충격이었다면 이번 위기는 가장 밑바닥, 풀뿌리 경제가 말라 비틀어지며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아래에서 위로의 붕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빌딩 숲, 하지만 그 뿌리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시야를 넓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이 현상이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일부가 아니라는 섬뜩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구 반대편, 한때 남미의 파리라 불리며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호령했던 아르헨티나의 몰락은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집니다. 많은 전문가가 아르헨티나의 실패를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서 찾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더 치명적인 원인은 바로 제조업 기반의 붕괴와 수입 의존적 소비 구조의 고착화였습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물가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자국 화폐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품 가격이 똥값이 되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자국 공장에서 만든 신발보다 수입 신발이 훨씬 쌌기 때문입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기술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값싼 수입품의 천국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 부도가 선언되자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았지만 이미 국내 제조업은 멸종한 상태였습니다. 신발 한 켤레, 옷 한 벌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을 상실한 국가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온몸으로 맞아야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알리에서 사면 훨씬 싼데 왜 국산을 써? 라는 합리적인 소비자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국내 중소 제조업의 뿌리는 빠르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형, 사출, 봉제 같은 뿌리 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해서 뚝딱 다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 덕분에 싼 값의 물건을 쓰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약성 진통제와 같습니다. 만약 미중 갈등이 격화되어 무역 장벽이 세워지거나 중국 내수 경기가 회복되어 수출 단가를 올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은 원달러 환율이 1,500원, 1,600원을 넘어 구조적으로 고착화된다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5,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때쯤이면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살 수 있는 국산 대체재가 아예 사라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가격 결정권을 잃어버린 국가, 생산 능력을 상실하고 거대 플랫폼의 소비처로 전락한 경제.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2020년대 한국에서 플랫폼 공습이라는 세련된 가면을 쓰고 재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물어야 할 시점입니다. 다시 국내로 시선을 돌려 이 실물 경제의 위기가 어떻게 금융 시스템의 뇌관을 건드리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2008년 미국 금융 위기를 기억합니다. 당시 위기의 진원지는 월스트리트의 화려한 빌딩이 아니라 미국의 쇠락한 공업지대와 주택가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돈을 빌려줘 집을 사게 했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파생상품 CDS를 만들어 전 세계에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거품이 꺼지고 집값이 폭락하자 대출자들은 빚을 갚지 못했고 그 충격은 전 세계 금융기관을 연쇄 부도시켰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2008년 미국의 향기가 짙게 배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이 주택에서 상가와 꼬마 빌딩으로, 주체는 개인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현재 한국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GDP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한 시한 폭탄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대출의 질입니다. 1금융권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저축은행, 캐피털, 대부업체 등 고금리 비은행권으로 내몰린 다중 채무자 비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옷가게가 망하고 카센터가 문을 닫으면 사장님들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폐업하는 순간 일시 상환해야 할 대출금과 소상공인 지원금을 토해낼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자 등록만 유지한 채 좀비 자영업자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돈을 빌려준 이금융권이 흔들립니다. 이미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 부실의 징후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 증가는 건물의 담보 가치 하락을 의미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켜 대출 회수를 재촉하는 신용경색 shredded crunch를 불러옵니다. 돈맥 경화가 오면 건실한 기업조차 흑자 부도를 낼 수 있습니다. 자영업의 붕괴는 단순히 골목 상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약한 고리가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리에 5,000원짜리 물건에 환호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발밑에서는 1,000조 원짜리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정부와 통화 당국의 고심은 깊어만 갑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교과서적인 경제학 처방이라면 경기가 침체되고 자영업이 붕괴할 때 중앙은행은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마땅합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주기 위해서는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돕니다. 총재의 시선은 국내 골목 상권이 아닌 모니터 속 환율 차트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입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여전히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는 외국인 투자 자본이 더 높은 수익을 찾아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 사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본이 유출되어 원달러 환율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되면 한국 경제는 더 끔찍한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의 구조상, 환율 급등은 곧바로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겨우 진정 국면에 접어든 인플레이션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며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갉아먹어 소비를 더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결국 물가와 환율 방어라는 거시적 목표와 자영업자 및 내수 경기 부양이라는 미시적 절박함 사이에서 정책은 길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라는 카드로 폭탄이 터지는 시간을 뒤로 미루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것은 결국 골문 상처를 도려내지 않고 반창고만 덧붙이는 꼴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지금의 유예 조치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좀비 기업과 한계 자영업자의 수명만 연장시켜 오히려 건강한 기업으로 흘러가야 할 자금까지 말려버리는 구축 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입니다. 구조조정의 극심한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썩은 살을 도려내어 새 살이 돋게 할 것인가, 아니면 달콤한 진통제를 계속 투여하며 서서히 가라앉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 일명 일본화, Japanification의 길을 걸을 것인가. 정책 당국이 결단을 미루며 시간을 끄는 사이 현장의 고통은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노동에서 해방시키고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 현장에서 목격되는 테크 혁명의 본질은 편리함이 아닌 철저한 비용 절감, 즉 사람 지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의 식당을 가보십시오. 이어서 오세요라며 반갑게 물을 건네던 점원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키오스크와 각 테이블마다 놓인 태블릿 PC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갓 나온 음식을 나르는 것조차 사람이 아니라 기계음을 내며 움직이는 서빙 로봇입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구인난에 지친 자영업자들에게 초기 비용만 투자하면 불평 없이 24시간 일하는 로봇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줄여서 좋고, 손님 입장에서는 비대면이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렌즈로 보면 이것은 재앙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식당 서빙, 카페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 등은 그동안 특별한 기술이 없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거나 은퇴한 중장년층이 재취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고용의 저수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저수지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의 파편화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넘어 사무직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가 대체하고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 심지어 디자인과 코딩 영역까지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압도적으로 저렴하게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경기가 회복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뽑아 일자리가 늘어나는 낙수 효과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업이 돈을 벌어도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대신 더 똑똑한 소프트웨어와 더 빠른 서버, 더 정교한 로봇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알리의 공습으로 옷가게가 사라지고 전기차 전환으로 카센터가 문을 닫는 것은 거대한 변화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매뉴얼화 될 수 있고 반복적인 절차로 규정될 수 있다면 그 일은 언제든 알고리즘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잔인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의 노동 가치는 로봇의 유지비보다 저렴한가? 혹은 로봇이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독창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